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현진건의 고향 두 번째 파일로 작품의 내용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락 한번 볼까요? 대구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차중에서 생긴 일이다. 여기서 그래서 차중은 기차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 기차는 작품의 배경이 되는 공간이 되겠죠. 그래서 이 나가 그와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 계기를 제공하므로 개연성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죠. 이야기의 개연성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고요. 나는 나와 마주 앉은 그를 매우 흥미있게 바라보고 또 바라보았다. 두루마기 격으로 기모노를 둘렀고 그 안에 옥양목 저고리가 내어 보이며 아랫도리에선 중국식 바지를 입었다. 이 외양묘사, 그에 대한 외양묘사인데요. 두루마기 격으로 기모노를 입었다. 기모노는 일본 옷이고 그 다음에 옥양목 저고리는 우리 조선의 옷이고 아랫도리는 중국식 바지를 입었어. 그래서 삼국의 옷을 모두 입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는 유랑민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그는 우리 민족을 대표하는 인물이므로 우리 민족의 삶을, 그죠? 이 유랑하는 우리 민족의 삶을 사실적으로 보여주고 있네요. 그것은 그네들이 흔히 입는 유지 모양으로 번질번질한 앙갈색 피륙으로 지은 것이었다. 자, 여기서 유지는 기름종이고 피륙은 아직 끓이지 않은 천을 통틀어 끊지 않은 천을 통틀어 이르는 말. 그래서 어휘가 한 문제 반드시 나오니까 이 어휘도 확인해 주시고요. 그러고 발은 간발. 간발은 뭐냐면 발간계를 한 차림새를 말한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발간계는 뭐냐면 양말이 아니고 양말의 역할을 하는 천을 이제 발에 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가난하다는, 그죠? 그런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네요. 그것을 하였는데 집신을 신었고 고부가리로 깎은 머리에 모자도 쓰지 않았다. 그래서 고부가리는 일본어로 짧게 깎은 머리를 이제 의미하는 건데요. 여기까지. 자, 두루마기 격으로부터 쓰지 않았다. 여기까지 그에 대한 외양 묘사로 초라한 행색을 한 그의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죠. 외양 묘사를 통해서 그의 정보를 제공한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시험에 나옵니다. 뭐라고 나와요? 여러 시를 선지로 주고 이와 같은 서술 방식으로 일치하는 것은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여기서는 뭐야? 초점이 바로 외양 묘사를 했다는 거죠. 외양을 묘사했다는 것은 사실적 묘사예요. 사실적 묘사라는 것은 감정이 개입하지 않았다는 거죠. 사실적 묘사를 통해서 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는 굉장히 초라한 행색을 한 가난한 사람이구나 라를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자, 우연히 이따금 기묘한 모임을 꾸민 것이다. 기묘한 모임이라는 것은 이 삼국의 차림과 그 모자도 쓰지 않은 짧은 머리, 그 다음에 간발을 한 것, 또 집신을 한 것, 이러한 차림새를 기묘한 묘임이라고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차림새가 이제 삼국을 모두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우리가 자리를 잡은 착간에는 공교롭게 세 나라 사람이 다 모여 있었으니, 세 나라 사람, 중국, 일본. 여기서 보여주고자 하는 서술자의 의도는 뭐냐면 당시 우리 조선은 중국과 일본의 각축의 장이었다는 거예요. 1920년대이니까. 자, 이미 일본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있지만 중국 역시 조선을 시시탄탄 노리고 있다는 그런 시대 현실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고요. 내 옆에는 중국 사람이 기대었다. 그 옆에는 일본 사람이 앉았다. 그러니까 이 서술자 양 옆에는 중국인과
일본인이 앉았다는 거죠. 그는 동양 삼국 옷을 한 몸에 감은 보람이 있어 일본말로 곧잘 철철이 되거니와 중국말에도 그리 서툴지 않은 모양이었다. 그래서 이 그는 일본말도 조금 할 줄 알고 중국말도 조금 할 줄 알아. 뭘 통해 알았어? 그의 차림이 중국 옷도 있고 일본 옷도 있기 때문이야. 라고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중국과 일본을 떠돈 사람이야 라는 정보를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도쿠마 때 오이데 데스까? 라고 하면서 누가 하는 말입니까? 그가 하는 말이야. 그가 일본인에게 이렇게 말을 걸었다는 거죠. 동경이었더니 대판이었더니 조선 사람 고추를 끔찍이 많이 먹는다는 등 일본 음식은 너무 싱거워서 처음에는 속이 니역거렸다는 등 횡설수설 짓거리다가 일본 사람이 엄지와 검지손가락으로 짧게 끄는 꼿꼿한 윗수염을 비비면서 마지못해 까닥까닥 하는 고개와 함께 소데스까? 란 말 한마디로 코대답을 할 따름이요 잘 받아주지 않음에 그는 또 중국인을 붙들고 실랑이를 한다. 니샹 날취 을싱셔머 라고 물어봤더니 중국인 또한 그 기름 낀 뚜한 얼굴에 수수께끼 같은 웃음을 띌 뿐 별로 대꾸를 하지 않았건만 그래도 무해라도 연애 중얼거리면서 나를 보고 웃어 보였다. 그러니까 그의 행동을 보여주는데 그는 일본인에게도 말을 시키고 중국인에게도 말을 시켰으나 일본인과 중국인은 그의 말을 무시한 거죠. 자, 일본인은 꼿꼿한 수염을 비비면서 마지못해 까닥까닥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일본인의 이것은 권위적인 태도를 행동을 통해 보여준 거고요. 또 중국인은 별로 대꾸를 하지 않았다를 통해서 중국인은 이 글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것 확인할 수 있고요. 또 하나 여기서 대판은 뭐냐면 오사카를 일본 지명 오사카를 한자로 읽으면 대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 그가 일본인과 중국인에게 말을 시켰는데 그들이 모두 무시하자 그가 이제 나에게 말을 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은 마치 짐승을 놀리는 요술쟁이가 구경꾼을 바라볼 때처럼 훌륭한 저의 재주를 갈채해 달라는 웃음이다. 웃음이었다. 나를 향해 관심을 얻고자 하는 웃음이었죠. 그래서 나는 쌀쌀하게 그의 시선을 피해버렸다니까 나는 그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거죠. 그 주적대는 꼴이 어줍잖고 밉살스러웠습니다. 그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나타냈네요. 그래서 주적대다는 무슨 뜻이냐면 주책 없이 잘난 척하다. 주책 없이 잘난 척하다. 이것도 어휘로 나올 수 있습니다. 꼴이 어줍잖고 밉살스러웠다. 그래서 나는 그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그는 잠깐 입을 닥치고 무료한 듯이 머리를 더욱더 긁기도 하고 손톱을 위로 물어뜯기도 하며 멀거니 창밖을 내다본다니까 이 내가 무시하자 그가 지금 민망해하고 있어요. 그의 민망함을 행동으로 보여줬네요. 암만 해도 지절되지 않고는 못 참겠던지 그러니까 지절되더란 뭐냐면 계속 자꾸 짓거리는 거죠. 짓거리지 않으면 못 참겠다는 듯 나에게 향하여 말을 시켰어요. 그죠? 어디까지 가는겨? 라고 경상도 사투리로 말을 붙여요. 그래서 이 경상도 사투리를 통해서 그의 고향이 어디다? 경상도이다 라고 알 수 있죠. 그런기요 참 반갑구만. 서울까지 가요. 그런기요 참 반갑구만. 나도 서울 거정 가는데 그러면 우리 동행이 되겠구만. 동행, 함께 간다는 말을 통해서 여행 중에 맺게 되는 관계를 암시한다고 볼 수 있겠네요. 나는 이 지나치게 반가워하는 말씨에 대하여 무엇라고 대답할 말도 없고 또 굳이 대답하기도 싫어서 덤덤히 입을 닫아버렸다. 서울에 오래 살았습니까? 라고 그가 다시 물었어요. 그랬더니 6, 7년이나 됩니다. 조금 성가시다. 귀찮다 싶었는데 대꾸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나가 그에게 대꾸한 거죠.
그랬더니 에이 오래 살았구만. 나는 처음 가는 길인데 우리 같은 막벌이꾼이 차를 내려서 어디로 가야 되는기요? 일본어로 말하면 기진야도 같은 것이 있는기요? 그러면 그의 직업은 막벌이꾼임을 알 수 있네요. 그리고 기진야도는 싼 여인숙 숙박업소인 거죠. 그런 것이 있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고 그는 답답한 저의 신세를 생각했던지 찡그려 보였다. 답답한 저의 신세는 가난한 하층민이라는 거죠. 그때 나는 그의 얼굴이 웃기보다 찡그리기에 가장 적당한 얼굴임을 발견했다. 이건 뭐예요? 그에 대한 나의 연민이에요. 자, 뭐라고 말했으니까요? 그쵸. 찡그린 얼굴이 훨씬 더 적당하다고 보았죠. 그래서 연민, 대상을 불쌍하게 여긴다는 거죠. 자, 군데군데 찢어진 건성드뭇한 눈썹이 아라리 일어서며 건성드뭇하다. 눈썹이 많지 않고 아주 드문드문 나 있다. 눈썹이 알라리 일어서며 아래로 축 처지는 서슬의 양 미간에는 여러 가닥 주름이 잡히고 광대뼈 위로 뺨살이 실룩실룩 보이자 두볼은 쪽 빨아든다. 입은 소태 매우 쓴 껍질이에요. 소태나 먹은 것처럼 왼편으로 삐뚤어지게 찢어 올라가고 조이던 눈에 눈물이 괴인데 30살밖에 안 되어 보이는 그 얼굴이 10년가량은 늙어진 듯 하였다라고 했어요.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 그의 외양 묘사를 통해서 그가 얼마나 고생하고 험난한 인생을 살았는지를 보여주죠. 그래서 우리 민족의 힘겨운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우리 조선인의 얼굴을 대표하는 전형적인 인물이기 때문이죠. 자, 또 하나 그의 외양 묘사는 다른 말로 간접 제시 혹은 보여주기 방식이라고 했어요. 자, 그는 고생하며 살았다라고 하면 직접 제시인 거죠. 한데 그의 얼굴이 어떻게 됐다라고 했으니까 간접 제시면서 보여주기 방식이라는 거죠. 여기도 역시 서술상의 특징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 어휘, 소태, 소나무의 껍질, 그 다음에 서슬, 어떤 기운이라는 것 알아두시고요. 나는 그 신산스러운 표정이 얼마쯤 감동이 되어서 그에 대한 반감이 풀려지듯 했다. 그러니까 그의 얼굴을 보고 나에 대한 인식이 뭘로 바뀌었다? 연민으로 바뀌었다. 아까 맨 처음엔 부정적이었어요. 그쵸? 그를 탐탁치 않게 생각했는데 그의 얼굴을 보니 참 고생을 많이 했네 라고 생각하면서 연민의 감정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것을 직접적으로 이제 서술자가 알려주고 있네요. 글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하나 더 확인해야 될게 나는부터 풀어지는 듯 하였다. 얘를 만약에 서술자의 시점으로 본다면 1인칭 주인공 시점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1인칭 서술자인 나 1인칭의 마음을 보여줬으니까요. 이런 문제도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에 대해서 나는 연민을 느끼고 나서 글쎄요 아마 노동 숙박소라는 것이 있지요라면서 그에게 그가 알고 있는 정보의 일부를 알려줘요. 그런데 나가 그에 대한 태도를 바꿔서 그가 알고 싶어하는 정보를 친절히 알려주는데 다음 장면을 보면 또 그가 무슨 일자리를 구할 수 있냐고 미주알 고주알 물어봐요. 그럴 때 나는 무슨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을는지요? 라고 물어보니까 나는 네 이렇게 대답한 것이 무슨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대답했어요. 이것을 통해서 그는 노동자가 아님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그는 지식인이었구나라고 추측할 수 있다는 거죠. 나는 내 대답이 너무 냉랭하고 불친절한 것이 죄송스러웠다. 그러니까 나는 그에게 어떤 정확한 정보를 주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미안하고 있는 거죠. 미안해하고 있어요. 그러나 일자리에 대하여 아무 지식이 없는 나로서는 이외에 더 좋은 대답을 해줄 수가 없었다. 그 대신 나는 은근하게 물었다. 나는 이제 노동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죠. 자, 어디서 오시는 길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고향에서 오누마 하고 그는 휘 한숨을 내었다. 한숨을 내는 것으로 모아 그의 삶은 평탄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네요. 그러자 그의 신세 타령의 실마리는 풀려나왔다.
그의 신세 타령이 바로 내부 이야기가 되는 거고, 이것을 통해서 이 글이 이 소설이 액자식 구성임을 알 수 있는 거죠. 그의 고향은 대구에서 멀지 않은 K군 H란 외딴 동리였다. 여기서부터 이제 내부 이야기면서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 거죠. 또 하나는 그의 이야기를 압축적으로 요약적으로 분석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것도 확인하셔야 될 거예요. 자, 이 부분부터 이제 내부 이야기, 그의 삶의 여정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의 고향은 대구에서 멀지 않은 K군 H란 외땅동이었다. 한 100호 남짓한 그곳은 전부가 역둔토를 파먹고 살았다. 역둔토가 이제 역에 있는 토지와 군에 있는 토지를 알로 이루는 말로 공유지, 그러니까 국가 소유의 토지란 말이에요. 역둔토로 말하면 사사집 땅을 붙이는 것보다 떨어지는 것이 후회였다. 사사집 땅은 뭐냐면 개인 지주의 땅을 빌려서 농사 짓는 것보다 떨어지는 것이 후회였다. 제법 벌이가 괜찮았다. 그러므로 넉넉지는 못할 망정 평화로운 농촌으로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었다. 그러나 라고 했으니까 이후부터 이제 내용이 달라진다는 얘기죠. 세상이 바뀌자라는 일제 강점기가 되자 그 땅은 전부 동양척식 주식회사, 동양척식 주식회사라는 말을 통해서 이 시대가 일제 강점기임을 알 수 있죠. 소유에 들어가고 말았다. 직접으로 회사에 소장료를 바치게 되었으면 그래도 나으련만 그렇지 못했어요. 자, 소위 중간 소작인이란 것이 생겨나서 저는 손에 흙 한 번 만져보지도 않고, 원래 이제 지주가 있으면요, 그 다음에 마름이 있고, 마름 다음에 이제 소작인이 있는 거죠. 이때가 이제 요런 방식이었습니다. 그죠. 이제 조선 후기에 이런 방식으로 이제 이 소작인들이, 즉 농민들이 농사를 지어서 마름에게 일부 주고 지주에게 일부 주어서 이제 소작인들이 생활을 이어갔는데, 이때도 이 소작인들은 일제강점기 이전에도 이 마름들에 의해서 이제 조금은 횡포를 당했죠. 그렇죠? 그런데 이 마름들이 지주가 누구로 변한 거죠? 일본, 즉 동양척시 주식회사 동척으로 변하면서 이 동척이 더 많이 떼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일반 사주, 그러니까 개인 지주보다요. 그래서 더 힘들었다고 말하고 있네요. 자, 그래서 그런 중간 소작인이 생겨나서 저는 손에 흙 한 번 만져보지도 않고 동척엔 소작인 노릇을 하면서, 누가? 이 중간 소작인이, 이 마름에 해당하는 것이 중간 소작인인 거죠. 일제강점기가 되면서 이 마름에 해당하는 사람이 중간 소작인으로 이제 명칭이, 호칭이 바뀐 거죠. 자, 이런 중간 소작인들이 자기는, 그죠? 손에 흙 한 번 만지지 않으면서 동착의 소작인 노릇을 하며 실제 경작자에게는 지조 행세를 하게 되면서 동착의 소작류를 물고 나서 또 중간 소작인에게 긁히고 보니, 이중수탈을 당하고 보니 실작인의 손에는 소출의 3알도 떨어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30%도 남지 않았다. 자, 그 후로 죽겠다 못 살겠다는 소리 중에 연불하듯 매우 많다. 그들의 입길에서 오르내리게 되었다. 남부여대하고 타처를 유리하는 사람만 늘고 동리는 점점 쇠잔해 갔다. 그러니까 남부여대는 뭐예요? 남자는 지고 여자는 이고라는 뜻으로 유랑하는 사람들 내 모습을 나타내는 거고요. 유리하는 사람만 늘었다. 그래서 유리하다는 뭐예요? 떠돌다라는 뜻이요. 떠돌다라는 것은 정착하지 못하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살게 되었다. 그래서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유랑민이라고 하죠. 자, 사람만 늘고 동리는 점점 쇠진해 갔다. 점점 쇠퇴해 갔다. 그래서 수탈을 견디지 못하고 주민들이 탈양으로
탈향 고향을 떠나서 세락하게 된 그의 고향을 유학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죠? 아주 긴 이야기인데 단 몇 줄로 요약해서 보여주는 거. 유학적 제시, 다른 말로 분석적 제시를 통해서 그의 삶의 이력을 보여주고 있네요. 계속 그의 이야기를 3인칭 시점으로 보여주고 있네요. 지금으로부터 9년 전 그가 17살 되던 해, 그러니까 현재는 몇 살이겠어요? 26살이 되겠는데요. 봄에 그의 집안은 살기 좋다는 바람에 서간도로 이사를 했다. 9년 전에 이제 떠돌이 생활을 시작한 거죠. 그런데 중간에 요 부분이 나왔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그의 나이는 실상 26이었다. 가난과 고생이 그를 얼마나 늙히는가 라고 이제 서리법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은 그에 대한 그의 나이는 실상 여기 부분은 그에 대한 서술자인 나의 생각이요. 다시 말하면 외부 이야기 서술 화자가 나의 생각이 개입되었다는 거예요. 외부 이야기의 서술자, 즉 화자라고도 하죠. 화자가 그의 생각, 나의 생각을 개입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계속 유학적으로 보여줍니다. 그의 집안은 살기 좋다는 바람에 서간도를 이사를 했고 쫓겨가는 운명이어든 어딜 간들 신신하랴는 생기가 돌다라는 뜻인데 신신하랴라고 의문형 진술, 즉 서리법을 통해서 그의 삶이 매우 고단했음을 말해주고 있네요. 그곳에 비옥한 전야도 그들을 위하여 열릴 일이 없었다. 조금 좋은 땅을 먼저 간 이가 모조리 차지를 하였고 황무지는 비록 많다 하여도 그곳 땅도 하던 날부터 아침거리 저녁거리 걱정이나 무슨 행세로 적어도 1년이란 장관 세월을 먹고 입어가면서 거친 땅을 풀 수가 있으랴. 아무것도 없는 판에 어떻게 일할 수 있냐라는 거죠. 또 서리적 표현 나왔고요. 그렇게 하지 못했다. 남의 미천을 얻어서 농사를 짓고 보니 가을에 되어 얻는 것은 빈 주먹뿐 아무것도 남는 게 없었어. 왜? 빚을 얻었기 때문에. 이태 두 해 동안을 사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버텨갈지. 그의 아버지는 우연히 병을 얻어 타국에 외로운 혼이 되고 말았다. 그러니까 서간도로 이주한 후에 2년이 되었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래서 현재 그러니까 그는 9년 동안 지금 유랑민의 생활을 하고 있는데, 유랑민의 생활을 시작한 이래 2년이 되던 해 아버지가 돌아가셨고요. 19살밖에 안 된 그가 홀 어머니를 모시고 아그로아그로 모진 목숨을 이어가던 중 4년이 못 되었도 영양 부족한 몸이 심한 노동에 지친 탓으로 그의 어머니 또한 죽고 말았어요. 그래서 사자성어로 표현하면 설상가상인데, 그가 17살에 이주를 시작해서 어디로 갔어요? 서간도로 갔어요. 그런데 그가 19살이 되었을 때 뭐가 있어? 부친이 돌아가셨고요. 21살이 되었을 때 모친 맞아 돌아가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는 고향에 있다가 신의주로 이동해서 4년간, 신의주로 이동한 4년간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어머니도 돌아가셨다는 것을 유학적으로 보여줬고요. 다음 장면 볼까요? 모친꺼정 돌아가셨구만. 돌아가실 때 흰죽 한 모금도 못 짜셨구만. 얼마나 궁핍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는 우리 민족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하고 이야기하던 이는 문득 말을 뚝 끊는다. 그의 눈이 번들번들하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나는 무엇라고 위로할 말을 몰랐다. 한동안 머뭇거리다가 나는 차를 탈 때 친구들이 사준 정종은 뭐냐면 술이에요. 술 병마개를 빼었다. 찻잔에 부어서 그도 마시고 나도 마셨다. 그러니까 그를 위로하기 위해서 술을 따라주었다고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정종은 나의 마음, 위로하고 싶은 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고, 이 술은 뒤에 가서도 또 마시게 되는데요. 그의 고통스러운 과거에 대한 나의 따뜻한 공감과 위로를 담고 있는 소재예요. 그러면서 둘의 정서적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기여하는 소재가 바로 정종이 되겠다.
찻잔에 부어서 그도 마시고 나도 마셨다. 악착한 운명, 아주 끔찍스러운 운명이 던져준 깊은 슬픔을 술로 녹이려는 듯 연거푸 5잔을 마신 그는 다시 말을 계속 이어갔다. 그 후 그는 부모 잃은 땅에 오래 머물기 싫었다. 그래서 신의주로 안동현으로 품을 팔다가 일본으로 또 벌이를 찾아가게 되었다. 그래서 그의 이동 경로는 맨 처음에 어디였어요? 서간도, 그렇죠? 서간도에서 맨 처음 서간도에서 부모를 잃은 후에 신의주 안동현 여기는 중국이고요. 일본으로 떠돌았다. 그러니까 서간도도 유랑생활이고 신의주 안동현 일본도 유랑생활이네요. 그래서 그가 맨 처음에 삼국의 복색을 다 하고 있었던 까닭이 여기서 제시되고 있는 거죠. 또 그가 일본어, 중국어를 할 수 있는 이유도 여기서 제시되고 있는 거예요. 구주 탄광에 있어도 보고 대판 철공장에도 몸을 담가 모았다. 막벌이를 했다는 거죠. 벌이는 조금 나았으나 외롭고 젊은 몸은 자연히 방탕해졌다. 왜 방탕해졌냐? 돈을 모으려야 모을 수 없고 이따금 우람한 치받기 때문에 한 곳에 주접을 하고 있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자, 다시 말하면 가난과 울분 때문에 정착하지 못하고 떠돌았다는 얘기예요. 화도 나고 고국산천이 그립기도 하여서 훌쩍 뛰어나왔다가 오랜만에 고향을 둘러보고 벌이를 구할 겸 서울로 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다시 고향에 왔다가 서울로,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 보면 맨 처음 고향이었어요. 고향에서 가족과 함께 살았는데 일제강점기가 되면서 어디로 갔습니까? 서간도로 갔어요. 그런데 서간도에서 부모가 4년 안에 모두 돌아가셔서 어디로 이동했습니까? 신의주로 이동했죠. 신의주와 안동현으로 이동했다가 다시 일본으로 갔다가 다시 고향으로 갔다가 현재 서울로 가는 중이다. 그래서 자, 서간도, 신의주, 안동현은 모두 중국이고 일본 이렇게 이동 경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보니 나는 그에게 굉장한 그죠 공감도 느끼고 연민도 느꼈어요. 그래서 고향 가시니 반가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분위기를 전환해 보고자 하는 질문을 했죠. 그랬더니 나는 탄식하였다. 반가워하는 사람이 다 먹이요. 고향이 통 없어졌고 막 그렇겠지요. 9년 동안 세월이 변했겠지요. 라고 했는데 그러면 여기부터는 뭐예요? 다시 외화이가 시작되는 거죠. 그러면 그 위까지는 내화일로서 그의 삶의 여정을 3인칭 시점으로 보여준 거고 또 요약적 제시로 보여준 거고요. 그럼 외화2에서는 내가 그를 위로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해요. 변화가 무엇고 간에 아무것도 없다. 집도 없고 사람도 없고 개 한 마리도 얼씬을 하지 않더라. 폐허가 됐어요. 이런 것을 뭐야? 세월이 지나면서 너무나 많이 변했어요. 뽕나무밭이 바다로 변했어요. 상점벽해라는 말을 쓸 수 있고요. 그러면 아주 폐동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폐동은 뭐야? 동네가 아예 없어졌다는 거죠. 그렇구만. 무너지다가 단만 질비하게 남았더만 우리 살던 집도 터야 안 남았는 게 그러니까 터만 남았다는 거죠. 서리법 하고 그의 짜는 듯한 목은 높아졌다. 그의 감정이 고조됐어요. 썩어 빠진 썩갈에 뚫뚫 구르는 주추는 그 꼭 무덤을 파서 해골을 해골을 젖혀놓은 것 같더만 이건 뭐죠? 이게 이제 꼭 그의 고향에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당시 우리 현실을 보여주는 거죠. 그죠? 폐허가 된 그의 고향은 당대 우리 현실을 보여준다. 세상에 이런 일도 있는겨. 100여 호 살던 동네가 10년이 못 되었 9년이 되었죠. 통 없어지는 수도 있어요. 또 서리법. 그쵸? 그래서 후 하고 탄식 이거 영탄적 표현. 혹은 영탄적 어조. 그러니까 여기도 영탄적 어조, 여기도 영탄적 어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탄식은 그의 울분을 말한다고 볼 수 있네요. 하고 그는 한숨을 쉬며 그때의 광경을 눈앞에 그리는 듯 멀거니 먼 산을 바라보다가 내가 따라준 나의 술을 마셨다. 그러니까 술이라는 것은 나의 위로를 의미하는 거죠. 참 가슴이 터져. 하자마자 굵직한 눈물 2방울이 뚝뚝 떨어진다.
자, 그러니까 혼인이 있던 여자는 처음에 유곽으로 팔려갔다가 다시 뭐야? 일본인의 유모가 되었다는 거죠. 권려는 20원 몸값을 10년을 두고 갚았건만 그래도 주인에게 빚이 60원이나 남았는데 몸에 몹쓸병이 들고 나서 또 나이가 늙어지니까 그래서 산송장이 되니까 주인 되는 자가 특별히 빚을 탕감해주고 작년 가을에 놓아준 것이었다. 그래서 그녀도 굉장히 그죠 순탄치 못한 삶을 살았네요. 여기서 권려는 3인칭 대명사입니다. 그녀를 말하는 거고요. 자, 권려도 자기와 같이 10년 동안 그리던 고향에 찾아오니까 거기에는 집도 없고 부모도 없고 쓸쓸한 돌무더기만 눈물로 자아낼 뿐이었다. 자, 하루 해를 울어보내고 읍내로 들어와서 돌아다니다가 10년 동안에 한마디 두마디 배워두었던 일본 말 덕대어로 그 일본집에 있게 된 것이었다. 여기서도 역시 그의 삶의 내력을 그저 보여줄 때처럼 유학적으로 보여주고 있네요. 그녀의 삶. 여기서 그녀의 삶도 우리 조선인의 삶을 그죠? 보여주는 거죠. 요약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간접제시 텔링 기법. 텔링 기법, 간접 제시, 요약적 제시로 그녀의 삶의 내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간접 제시라는 것은 대화와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고 글로써 몇 줄의 글로써 보여준다는 점에서 요약적 제시랑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서 보여주기 그의 대상의 말과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고 직접 말해주니까 텔링 기법이라고 합니다. 자, 암만 사람이 변하기를 어째 그렇게도 변하는겨. 그 많던 머리가 훌렁 다 벗어졌더만 눈은 푹 들어가고 그 이들이들 하던 얼굴빛도 마치 유산을 끼얹는 듯 하더만. 자, 윤기 있던 얼굴빛이 하나도 생기가 없어졌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유산은 화학약품으로서 황산이에요. 그래서 무색무취의 끈끈한 액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여자의 외양 묘사를 통해서 그녀 역시 조선의 또 다른 얼굴임을 암시함과 동시에 여기서 조선인의 얼굴은 뭐야? 굉장히 억압당하고 피폐한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외부 이야기 2가 끝난 거네요. 여기까지. 그죠? 여기까지가 외부 이야기 2. 그래서 그녀의 삶의 내력을 요약적으로 쇼잉 기법으로 여기 텔링 아닙니다. 쇼잉. 쇼잉이 아니고 텔링이 맞네요. 텔링 기법으로 직접 제시로 또 요약적 제시로 보여주고 있고요. 텔링 기법 맞습니다. 텔링 기법 말해줬어요. 요약해서.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서로 붙잡고 많이 우셨겠어요. 여기부터는 다시 외부 이야기. 세 번째 외부 이야기죠. 서로 붙잡고 많이 우셨겠어요. 눈물도 안 나오더만. 일본 우동집에 가서 둘이서 정종만 한 10병 마셨어요. 왜? 서로의 마음을 너무 알기 때문이에요. 동병상련의 마음이죠. 하고 가슴을 짜는 듯이 괴로운 한숨을 쉬더니만 그는 지난 슬픔을 새록새록이 자아내며 마음을 새기게 지치었음이라. 다음 장면 볼게요. 이야기를 다 하면 뭘 하는 게요? 이야기를 해봐야 한이 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의 삶은 한스럽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하고 쓸쓸하게 입을 다문다. 내 또한 너무나 참혹한 살림살이를 듣기에 쓴물이 난다. 그랬어. 그의 삶을 들으니까 너무나 참혹스러워. 그 여자도 그렇고 그도 그렇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 민족의 현실이 이렇구나. 그래서 쓴물이 난다는 것은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심리적 일체감이면서 공감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우리 술이나 마저 먹읍시다. 그에 대한 나의 인식이죠. 그래서 그에 대해서 공감하여. 그래서 이 술, 정조는 그에 대한 나의 공감을 나타내는 단어라 할 수 있겠죠. 하고 우리는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한 대병을 다 말리고 말았다. 한 대병을 다 먹었대요. 그는 층에 기어서 우리가 어릴 때 모르고 부르던 노래를 읊조렸다. 이렇게 어릴 때 모르고
철 모르고 부르던 노래. 이것이 바로 이제 아리랑이라는 노래인데요. 이 아리랑이라는 노래가 주제를 압축적으로 집약적으로 제시함과 동시에 일제강점기 하에 참혹한 현실에 대한 한탄과 비판. 그래서 비판에 대해서는 일본이겠죠. 그래서 풍자적으로 드러낸다. 그죠? 돌려서 말한다. 자, 노래니까 한번 볼까요? 벼쌈이나 나는 전투는 신장로가 되었다는 것은 일제에 의해서 우리 토지가 수탈당했음을 알려주는 거고요. 말마디나 하는 친구는 감옥소로 갔다. 그러니까 비판적 지식인에 대한 일제의 탄압 혹은 옳은 소리를 하면 탄압을 받았다라고 해석하면 되고, 담백단한 떠는 노인은 공동묘지로 갔다. 그러니까 노인들은 망국의 한을 가지고 죽었다라는 것으로 해석하면 되고, 인물이나 좋은 계집은 유곽으로 갔다 해서 여성의 인권이 무시되는 조선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뭘 봤어요? 현진건의 고향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현진건의 고향에서 이제 출제 요소는 액자식 구성과 그 다음에 직접 제시, 그 다음 또 그의 이동 경로, 그 다음에 어휘, 이 정도 살펴보면 되고요. 이 현진건의 고향은 다른 작품에 비해서 출제 비중이 높아요. 그래서 공부하실 때 외부 이야기, 내부 이야기 구분하시면서 공부하시면 되고요. 표현상의 특징, 서리적 표현과 직접 제시, 유학적 제시, 텔링 기법 요거 알아두시면 되고, 외부 지문과 연관될 때 어떤 부분이 나온다고요? 예, 그거 다시 한번 맨 첫 번째 강의에서 하였던 거 그거 유념해서 기억하시고 문제 풀면서 이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